1942년 인도의 산림관리원 H.K. 메드왈은 인도령 히말라야 산맥 5029m 지점에 위치한 루프쿤드 호수 주위를 순찰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눈이 많이 녹았네. 저게 뭐지? 저게 왜 나뭇가지들이 저렇게 많이 쌓여있지? 이게 뭐야? 나뭇가지가 아니잖아. 메드왈이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뼈조각들이었고, 메드왈이 서 있는 곳 주위에는 수백 개의 뼈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도 산림관리국과 경찰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그 뼈들은 모두 인간의 뼈로 밝혀졌고 최소 300에서 800여 구의 시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루프쿤드 호수를 미스터리한 해골 호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왜 루프쿤드 호수 주위에 이렇게 많은 유골들이 쌓여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2004년 인도 푸네에 위치한 데칸 대학 연구팀은 루프쿤드 호수에서 발견된 유골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발견된 유골들에 대한 DNA를 분석한 결과 이 유골들은 9세기경 힌두교의 순례길을 나선 순례자들의 것입니다. 또한 이 유골들은 모두 두개골에 외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대한 눈사태를 맞아 집단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사람들은 루프쿤드 호수 부근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힌두교 순례자들의 것으로 믿었는데, 2019년 8월 인도, 독일, 미국의 과학자들이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믿음은 깨지고 만다. 저희는 루프쿤드 호수에서 발견된 38구의 유골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중 23구의 유골은 남아시아 쪽 유골로 나타났고, 12구의 유골은 놀랍게도 지중해 동부 쪽, 나머지 한 구는 동남아 쪽 유골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일부 유골은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유골들은 1000년이 지난 17세기에서 19세기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눈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상이 발견된 두개골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왜 인도령 히말라야 산맥에서 지중해 쪽 유골이 발견되었는지, 또 눈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이들의 집단적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했는데,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반세기 이상 연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풀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 해골 호수 루프쿤드 호수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홍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인도 쪽 얘기를 저희가 지금 들었는데,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예. 이 이야기는 반세기가 넘게 인류가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정답이 뭐냐라고 하면 저도 답을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MBC의 이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했어요. 우리 서계님 네. 했어요? 네, 했어요. 본인 나왔어요? 거기? 아니, 본인은 이거는 안 저희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루프쿤드 호수에서 해골을 발견한 게 영국 군인들이다. 영국 군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그 당시가 이제 어쨌든 1942년도이기 때문에 인도가 영국 통치에 있었고, 그리고 또 2차 대전 중이잖아요. 그 지역 부근을 일본군이 공격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루프쿤드 호수에 있던 해골들이 모두 다 그 지역에 왔던 일본군들의 유골이 아닐까. 일본 군인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왜 옥새를 선택한다 이러면서 뭐 집단 자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명예롭게 죽겠다라고 해서 이 호수 부근에서 다
자살한 게 아닌가. 음.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 이전까지 영국군들과 그리고 인도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최초 발견자가 이제 영국 군인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영국 군인이 아니고 우리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로 살림 관리인인 메도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2004년에 연구 자료에 의하면 두개골에 일정한 크기의 훼손이 있다. 이것은 우박에 의한 그 죽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우박에 의한 죽음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루프쿤드 호수가 있는 지역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라는 이름의 난다데비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9세기경에 인도를 통치하던 왕이 자신의 첫 번째 왕자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에게 축복을 빌겠다는 뜻에서 난다데비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 가서 축복을 받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난다데비 여신을 찾아가는 순례길에 오르게 되는데, 왕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난다데비 여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순례길에 올라야 돼요. 230km 정도를. 230km를 가야 되는데 신발을 벗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끔찍하다. 네. 왕은 신발을 신고 가겠다. 그리고 왕이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호위병을 비롯한 병사가 같이 이동을 하죠. 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무기를 소지하고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무기를 소지한 병사들이 네. 호위병들이. 군대가 이제 따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루프콘드 호수 부근에 도달했을 때 난다데비 여신이 경노했고 화가 났어요. 여신의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며 우박이 하늘에 쏟아졌고, 그 우박을 맞아서 몰살했다라는 뭐 전설과 민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데칸대학 연구팀들이 난다데비 여신의 축복을 구하는 순례자들의 행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례자들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박을 맞아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지역에서 우박이 자주 있었다. 발생했다라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데칸대학 연구팀의 이야기에 힘을 많이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전설처럼 우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눈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은 뭐 순례자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눈사태도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산에서 죽으면 산에서 집단적인 그 떼죽음이 발생하면 이거 눈사태일 확률이 높다. 특히 히말라야니까 눈사태 가설이 힘을 확 잃어버린 게 뭐냐면 뼈에 외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리뼈나 팔뼈나 이런 것들이 눈에 파묻히면 압력에 의해서 부러지나요? 부러지거나 골절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시신들은 살이 있는 상태, 피부가 있는 상태에서. 아, 진짜요? 왜냐하면 빙하호수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다면이라고 가정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기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1년에 한두 달은 거기가 녹거든요. 시신이 기가 막힌 장소에 있어가지고 얼음이 녹지 않는 만년설에 있어가지고 뭐 시신의 그 살이 보존됐다, 피부가 보존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시신이 보존돼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보존된 시신이 있다는 거는 눈사태나 외상을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 보존된 시신은 사실은 눈사태라면 이게 뭐 사실은 골절이라든지 뼈가 뭐 피부 뭐 내장을 찌른다든지 장기를 찌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2004년에 데칸대학의 연구가 나오기 전에 그 학설들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가 이제 그 1950년 이전까지의 대표적인 학설은 뭐였냐면 일본군. 이건 약간 전쟁의 영향이 같이 있어요. 2차 대전의 영향이 있어서 일본군들의 집단 그 자살,
첫 번째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50년부터 이제 뼈 유골들을 좀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유골들을 가져와서 보니까 일본인의 것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1950년부터 탄소 연대 측정이 가능해지거든요. 방사선에 의한 탄소 연대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최근 게 아니야. 굉장히 오래된 거야. 적어도 10세기,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본인이 아니구나. 그럼 뭘까? 라고 했을 때 과학적이지는 않은데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탄소 연대로 봤을 때 9세기, 10세기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 당시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냥 격리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병을 앓다가 죽어서 호수 주변에서 혹은 호수 속에 매장된 게 아닐까. 참고로 이제 루프 콘트 호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빙하 호수예요. 빙하인가요? 빙하 호수. 그러니까 1년에 한 8에서 한 10개월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날씨가 정말 좋고 따뜻할 때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이제 보이는 거죠. 평상시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해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어가. 네. 근데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해골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942년에 처음 발견됐을 때 메두와리 발견하고 인도 당국과 영국 군들이 같이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발견된 시신 개수는 대략 200에서 300개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처음에 발견됐을 예. 때요. 근데 여기가 이제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보인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도 또 보이는 거예요. 또 해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0개까지 올라가요. 여기 해골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물이 차 있으면 물 안이 다 해골로 가득 차 있고 눈이 녹으면 그냥 땅에 해골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는 딱 잠깐 얘기 들으면 혹시 이쪽에 살던 그 무리를 이뤄 살던 부족들이 수장의 풍습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거기에 격리시켜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사람들이 사망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옮겨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쵸. 오히려 9세기, 10세기에 우리가 몰랐던 부족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부족들이 거주하면서 일종의 그 호수 주변을 공동묘지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루프콘트 호수가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골들이 발굴되는 거다라는 설. 그리고 아니다. 인위적으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묘지라고 보는 거죠. 이 호수가 워낙 그 해골 호수로 처음 발견된 이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유골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거의 전 세계의 학자들이 여기 관심을 보여요. 이 유골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자. 특히 인류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인류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가 담겨져 있을 것 같다. 비밀을 풀어보자라고 해서 거의 많이 매달립니다. 매달리는데 8, 90년대에 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격리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뼈를 분석해 봤을 때 뼈가 DNA를 분석해 봤을 때 공통된 질병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집단 격리에 의한 무덤 이 설은 이제 힘을 좀 잃게 되죠. 왜 여기에 관심을 돈 냄새가 났다든가 뭔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래요. 히말라야 산맥, 그것도 5,000m가 넘는 산맥에 있는 호수에 이렇게 많은 유골이 매장돼 있을 수 있는가? 땅속에 묻힌 것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인류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 일대에 히말라야 5,000m 고지 쪽에 어떤 문명이 존재했던 것인가 하는 의심도 가져본 거죠. 그리고
유골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답이 풀렸다고 생각됐다가 다시 벽에 부딪혔다가 과학자들로서는 뭔가 이걸 풀고자 하는 아니 근데 벽에 오기도 부딪힐 게 생기죠. 뭐가 있는 거죠? 탄소 연대 측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질병 사항 검사하면 되고, 이러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아냈다고 생각했죠. 2004년 대칸대학의 연구팀이 얘기를 했을 때 맞네. 그리고 실제로 힌두교에서는 12년에 한 번씩 그 난도대비 여신의 축복을 구하는 그 순례 행사, 순례길을 가는 그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난다대비 축제가 있어요. 네. 인도에는 네. 축제가 지금도 내려오기 때문에 대칸대학이 2004년에 발표했을 때 그래 순례자의 행렬이 루프콘트 호수 쪽을 향해서 갔을 것이고 거기에는 전설과 민요에 전해지는 것처럼 우박이 자주 내릴 수 있는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들 모두가 우박에 맞아서 혹은 눈사태에 휩쓸려서 집단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답은 나왔다. 그리고 이들이 탄소연대 분석을 해봤을 때 시신도 역시 9세기경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 이제 해고로서의 미스터리는 끝. 풀렸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2019년에 인도 독일 연구팀이 공동으로 38구의 유골을 분석했을 때 2004년에 발표된 모든 해답들이 뒤집어져 버려요. 유골의 탄소연대 측정을 했는데 38개의 샘플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9에서 10세기도 있지만 19세기까지 정말 다양한 연대의 뼈가 등장한 거죠. 이거 뭐야? 왜 유골의 이 탄소연대 시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지? 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를 다시 해봤을 때 세 개 그룹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동남아시아, 하나는 지중해. 지중해 쪽 사람이 왜 여기서 유골이 돼서 발견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유골들에 대한 분석은 그러니까 과거 오래전 지중해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의 DNA와 일치한다는 거죠. 지중해 쪽에 DNA를 갖고 있는 유골이 인도 히말라야에서 발견이 되면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네. 서프라이즈하죠. 이게. 근데 그리고 또 외상이 발견된 두개골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왜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건지. 38개의 유골인데 아까 이제 대칸대학의 연구 결과는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우박이나 눈사태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런 외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고 했는데 왜 이들이 연구했던 38개 유골에는 외상이 하나도 없는가? 그러니까요. 대칸대학 너무 썰렁썰렁하게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박으로 결론 지으려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라고 연구팀들에게 사람들이 질문하죠. 근데 우리도 몰라요가 된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왜 지중해 크레타 섬 쪽에 있는 유골과 DNA가 똑같은 유골이 히말라야 5,000m 고지에서 발견이 되는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게 38구만 가져가고 이제 연구한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루프쿤드 호수의 해골은 인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갖고 와서 연구를 해보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허락을 받아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도 정부는 2019년에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칸대학의 연구 결과를 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오래된 그 전설과 힌두교의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미스테리한 스팟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한때는 트레킹 코스로 개방이 돼 있어서 이 관광객들이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뼈 훔쳐가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대요. 뼈 들고 가는 관광객이. 그걸 또 훔쳐가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 정부가 여기를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뼈에 대한 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2019년 이 연구가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사람들의 생각은 루프쿤드 호수에서 발견된 해골들, 유골들은 모두 같은 지역
같은 지역에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의 집단적인 죽음에 의한 유골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800구 정도 되는 뼈를 발견했는데 집단적으로 어떤 그게 있었다면 큰 사고였거나 그런 게 아니면 아니 근데 이게 사고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저기 천년이 지난 19세기까지도 여러 구가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이게 소설이 써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이 히말라야 산맥 5,000m가 그러니까 1000년 전에는 그 지대 자체가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이 하나의 이제 무역 거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역 상인들이 지나다는 어떤 한 마을인 거죠. 그래서 지주해 쪽 사람들, 동남아 쪽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던 어떤 장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인카 문명처럼 정말 어떤 고지대에 자기들만이 딱 이렇게 정말 고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지대에서 살았던 부족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족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전자는 말이 될 수도 17세기에서 19세기 것으로 나타난 뼈 조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에는 지금 그 우리 조상들이 지중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꼭 1000년 전에도 지중해 살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럼 뭐 히말라야에 살다가 그래서 이동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두 가지가 딱 일단 소설이 써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새로운 문명이 있었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어떤 문명이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 뭐 그것도 뭐 미스터리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수장이라는 어떤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개연님 그 19세기 걸로 나타난 그 뼈 조각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면 탄소연대 측정을 잘못한 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탄소연대 측정 방식은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작되는 경우도 저는 있어요. 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하지만 2019년에 그것도 미국, 독일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탄소연대가 틀리거나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근데 정말 아니 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과학 기술로도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 DNA라든지 네. 이런 생체 분자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유골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 커져요. 과학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드라마에서 보면은 38구의 유골 유전자 정밀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 유골은 7세기부터 10세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800구의 유골 중에 나머지 한 100구 정도의 유골은 17세기 이후에 19세기 정도에 그쪽으로 뭐 여행을 간 뭐 지중해 쪽 사람들이 놀러 갔다가 사고사로 빠져 죽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타당한 뭐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지만 19세기까지 그 탄소연대가 가리키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18, 19세기 정도에서는 히말라야를 여행했던 등반가 혹은 등산객 혹은 뭐 여행객이 아주 우연히도 사고 났는데 못 빠져. 루프군드 호수에서 네네. 놓기 직전에 죽었다. 빙하를 밟아서 죽었다. 예.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힘을 줬던 아주 우연히도 이게 또 과학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좀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게 루프군드 해골 호수의 미스터리인데 네. 왜 이 지역에서만 호수 주변에서만 유골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가? 아니 예를 들어 여행을 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히말라야에서 고산병이라든지 풍토병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딴 데는 왜 없어? 하는 거죠. 왜 여기서만 나와? 이거 혹시 풍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호수 물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 자체가 약간 좀 마시기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수질의 물은 아니었을까 이 생각. 거기까지 가서 물을 마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빙하수? 빙하수? 나라도 마셔보겠다. 왜 히말라야 500m를 올라가서 히말라야 5,000m를 올라가서 뭐 에비앙 물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은 있어요. 비슷한 의견인데
등반객들이 고산병이나 이런 것들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탈수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을 찾게 되고 네. 그래서 그 호수 쪽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을까 그거네. 하는 아주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요. 그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도 하는 게 뭐냐면 왕이 그 어떻게 보면 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수들 혹은 뭐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익사시키는 거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수장시켰을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장을 굳이 거기까지 둘 필요가 있는가? 야, 그 근처에 살았다니까요. 그 근처에 마을이 있었다니까. 그럼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을 기다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연구팀이 꾸려지고 연구를 시작하려면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면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뼈 가지고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몇 년도에 언제쯤 살았다는 거, 어디쯤 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외에는 어떻게 이게 죽었다는 의미가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미스터리적으로도 그 의미를 갖냐면 대량의 유골이 발견되는 스팟 장소는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시기적으로 그 부족과 그 문명이 존재했던 시기가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같은 조상의 DNA를 갖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38개를 가져와서 분석을 했는데도 당장 3개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연도도 네. 너무나 다르고 그 해당 연도에 네. 여기에 어떤 문명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아, 그래요. 분명히 어떤 상인들의 거점이었으면 분명히 문헌이 있을 텐데. 있겠죠. 문헌 자체를 떠나서 그 상인들의 거점이나 문명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전설이나 민요가 있어야 돼요. 구전설화조차 없어요. 구전설화로 존재하는 거는 난다데비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 그러면 난다데비 여신을 모시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라고 할 수 있겠다. 있죠. 네. 신전의 그 신관들? 그런 신전이 있었다면 19세기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신전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구전돼서 내려왔지만 실제로 신전은 흔적은 없어요. 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 난다데비 여신이 사는 땅이란 뜻이지 뭐 어떤 건물을 짓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어떤 문명을 갖추고 과학이 내놓은 증거들을 상상력을 가지고 엮어야 돼요. 그 영역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BBC가 붙인 그 루프콘드 호수에 대해서 그 제목을 뽑으면 항상 붙이는 게 이거예요. Unsolved Lake, Unsolved Mystery 뭐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과학계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50년, 뭐 80년은 사실 많다고 할 수 있지만 2000년이 넘어왔을 때는 과학이 오류를 범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전에 과학이 풀지 못했다.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박사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많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과학이 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씩 해결돼 가는 것들을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풀었습니다. 조금 업데이트됐다. 뭐 이런. 네. 네. 이 해골호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더 난감해요.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정말 이 이야기는 수장에서부터 마피아까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죽은 자만이 이 미스터리를 알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령이나 죽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막 다양한 소설들을 막 쓰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해골로스의 미스터리는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이 상상력의 한계를 자꾸 지어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상상할 거리는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상상할수록 그냥 고구마만 생각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구마 먹은 가슴을 안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상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증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그 밑에 댓글로 박사님께서 또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미스테리 콩콩에서 해고로서의 미스테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집단지성의 힘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댓글을 한번 꽉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직접 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